초박빙 판세 속에서 미국의 첫 대선 TV 토론이 치러졌습니다.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바빠서 시간대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이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 저희 머니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머니올라에서는 아마 이분보다 더 미국의 첫 TV 토론과 또 시장, 주식과의 관계를 더 잘 짚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이남우 연세대 개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에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그래도 저 구상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네. 되게 미국 대선이라는 게 미국의 선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작업이니까 그 다음에 카밀라 해리스가 공식 무대에 데뷔한 적은 없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처음 데뷔한 거고 되게 접전이어서 저도 아까 마침 수업을 딱 마치고 그 시간이 돼서 이제 풀 90분 ABC가 다 보신 거죠? 한 걸 다 봤습니다. 네. 네. 아니 사실은 머니올라에 이제 교수님 채널도 가끔 보면서 모시고 싶다, 언제 모시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미국에 계신 또 해리스와 트럼프 두 분 덕분에 이렇게 기회가 닿았고요. 그래도 저희 채널에는 처음이시니까 또 지금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개건 교수인 이남우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지만 한 30여 년 국제금융 쪽에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 증권사 대표도 하고 조그만 한국 증권사 대표도 하고 그래서 2016년에 홍콩의 생활을 마지막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 학교에 지금 몸을 담고 있고 학교에서는 이제 재무 분석, 기업 거버넌스를 가르치고 이제 한국 그 증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이제 힘이 없는데 안타깝죠. 그게 이제 거버넌스가 가장 그 아킬레스 건인데 해결이 잘 안 돼서 이제 한 4년 반 전에 그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ESG의 그 G. 예, ESG의 이제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표현은 저희는 안 써요. 왜냐하면 지배구조라는 게 약간 수직적인 종속, 컨트롤의 뉘앙스를 줘서 저희는 이제 거버넌스 원래 의미를 살려서 이제 하는데 이제 그 회장을 맡고 있고 이제 최근에는 마침 이제 정부가 그 밸류업을 하면서 저희 포럼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고 최근에 7월에 이제 일부 두산 같은 기업들이 좀 너무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M&A 자본 거래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소리를 내서 이번에 이제 막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원점으로 다시 되돌리는 일부라도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셨네요. 그래서 거버넌스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학교는 이제 계약한 지 2주 차예요. 그래서 하여간 수업 오늘도 했고 네,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90분 진짜 풀로 이제 ABC가 주관하는 토론을 보시고 또 수업하시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지금 저희 머니올라와 함께하고 계신데 교수님을 또 특별히 모셨던 게 아무래도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영어가 굉장히 이제 편하신 분이시라서 그래서 사실 뉘앙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어떤 인상이 있으실 거잖아요. 오늘 첫 토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트럼프죠. 그래서 우리가 워낙 낯이 있고 4년 동안 이미 집권을 한 사람이고 본인의 캐릭터가 아주 그 강한 사람인데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실제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검사 출신이고 트럼프 같은 범죄자를 많이 다뤄봐서 그런 유형을 내가 잘 다룰 수 있다. 오늘 딱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준비도 진짜 많이 하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토픽이 경제, 민생, 물가였는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리한 토픽인데 거기서 끌려가지 않고 중심을 잡았고 그 다음에 낙태, 불법 이민. 근데 낙태는 여성으로서 가장 유리한 토픽이어서 거기서 완전히 선점을 했고 하여간 시종일관 되게 그 우세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면 이제 본인의 성질, 화가 나오는데 트럼프가 계속 그 먹이에 걸려들어서 나중에 갈수록 본인 페이스를 잃고 그래서
뭐 외신을 봐도 네. 트럼프의 완패, 카밀라 해리스의 완승, 그리고 실제 그 트럼프 진영도 며칠간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트럼프한테는 타격이고, 우리가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부통령이었지만 되게 역할이 별로 없는, 그리고 실제 막상 행정 능력을 미국은 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는 인물이었는데, 조금 뭐 유권자들이나 그다음에 많은 미국 정치 이해관계자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슈가 있을 때 밸류업도 그러는데, 여기도 학점을 주면 카밀라 해리스는 A+에서 A0 아주 와. 잘을 했고, 트럼프는 완전히 본인이 망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완전히 그 수세에 몰리고 압도적인 그런, 그러니까 이제 뭐 완전히 눌린 그런 상황이어서 B- 정도, B-. C까지는 안 차이가 가도 크네요. 그러니까 뭐 B-를 받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저 양 기자님 같은 분은 학교 다닐 때 잘했을 테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정도로 둘 사이에 이번에 평가가 많이 나눠질 거고, 이것이 아마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서베이를 하면 아마 오늘부터 나올 텐데, 네. 이제 결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오기 전에 혹시나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토론 직후 CNN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잘했다라는 응답은 63%, 트럼프가 잘했다라는 응답은 37%가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난 6월에 트럼프 바이든 때랑은 완전 반대로 된 그런 거다라는 걸 봤는데, 뭐 더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뭐 어디까지는 아직은 미국 대선까지는 뭐 50일이 넘게 남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어떤 당선 가능성으로까지 가져가기는 좀 그렇죠. 어렵겠지만, 그렇죠. 사견을 전제로 그러면 어떻게 혹시 교수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당선 진짜 가능성을? 박빙이고, 토론이 이제 진행되기 바로 전에 ABC가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그 서베이 한 걸 또 통계를 냈는데, 거기서는 47대 45로 그 카밀라 해리스의 우세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간 뭐 거의 접전이거나 한 1%지 2%지 차이 나는데, 아마 격차가 좀,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가장 미국 선거는 보통 직접 선거가 아니고 그 맞아요.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그렇죠. 선거인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7개 주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큰 주가 그 뭐 뉴욕주, 캘리포니아, 뭐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데는 대충 성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 규모로는, 선거인단 규모로는 작지만 선거에 따라서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이제 왔다 스윙. 갔다 하는 데가, 이제 오늘 필라델피아의 그가 이제 펜실베니아 주죠. 여기도 그 중에 하나고. 토론회가 열렸던 위스콘신, 미시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미국의 옛날에 러스트 벨트라고 제조업이 철강 같은 조선이 흥했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뭐 쇠퇴해 갖고 그런 그 제조업 기반이 많이 붕괴된 이제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또 트럼프가 공략을 잘해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우세했던 지역인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유펜 왈튼을 나와서 본인 이제 모교가 있었던 데고, 그래서 그렇네요. 하여간 그 스윙 스테이트들 7주도 지금 박빙인데, 거기가 아마 제 생각에는 카밀라 해리스, 그러니까 과거에 오바마나 클린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거물들, 이 과거에 보면 그 유색인종, 백인이 아닌 흑인이나 히스패닉들한테 압도적인 우위를 했었는데, 그 우위가 바이든부터 좀 약해졌고, 아마 이제 그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고금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서민들이 전통적으로 유색인종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약간 이제 그 옮겨가는 그런 이제 기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그 표를 카밀라 해리스 본인이 반은 아시아, 인도계고 반은 흑인인데 그 표를 다 못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표를 많이 찾아오면 상당히 격차가 뭐 많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항상 보수와 진보가 항상 그 균형을 이루고 견제가 되는 그런 데니까. 근데 조금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약간 대통령 후보로서 카밀라 해리스가 후보감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심은 이번에 좀 없어졌다.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잘 다루는 그런 스킬도 보여줬고, 네. 그다음에 준비를 진짜 많이 해왔고, 약간 운도 좋았던 게 ABC가 원래 약간 민주당 성향이에요. 약간 이제 진보 쪽이어서 약간 제가 봐도 트럼프가 곤란한 질문, 추가 질문을 계속 던져서 팍스 같은 데서 했으면 팍스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원래 트럼프도 실제 ABC가 하면 나는 빠지겠다 이제 그런 뭐 협박조의 그런 그 불만도 토했는데 어차피 처음 토론이고 앞으로 대선이 11월 5일 있기 전까지는 이제 마지막 토론일 거예요.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가 이제 응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하여간 소득이 많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역풍이 불기보다는 뒷바람이 많이 불어서 카밀라 해리스가 되게 유리한 환경이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시장의 반응은 보면은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고 뭐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그래서 해리스에 좀 더 베팅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는 많이 비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주가도 약간 반응해서 뭐 2차 전지주가 좀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도 감지를 하셨나요? 보셨나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 주가를 보면 그 모건 스탠리가 공화당 바스켓하고 민주당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바스켓은 태양광, 솔라 에너지, IT,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주식, 왜냐하면 이제 인프라 공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제 세 개의 업종이 있고 트럼프 공화당 바스켓은 이제 뭐 에너지, 소재 산업 그런 것들이었는데 실제 카밀라 해리스가 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화당 바스켓이 훨씬 민주당 그 바스켓을 아웃퍼폼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의 배팅을 했는데 그게 약간 8월 달에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서 이것이 바뀔 수도 있네. 그래서 약간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가들이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뭐 빅테크들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민주당 쪽,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많이 보유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IT 주식 같은 데가 오히려 좀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놓고만 보면 세금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네. 기업인들이건 개인이건. 그래서 이제 제가 8월에 미국을 갔을 때도 사업을 하시는 교포나 이제 미국 분들은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진 않지만 소득세도 깎아주고 법인세도 많이 낮춰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트럼프를 찍겠다. 그리고 실제 뭐 국내에서도 아파트를 서울에 갖고 있는 분들은 정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세금을 좀 낮춰주는 재산세, 뭐 종부세를 낮춰주는 그런 정당을 찍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심리죠, 되게. 근데 이제 실제 그 법인세가 꽤 그 중요한 변수인 게 지금 미국의 그 기업 법인세는 21%인데 네. 트럼프는 15%까지 낮추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카밀라 해리스는 이제 세금을 걷어서 큰 정부를 추구하면서 네. 이제 복지,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 많이 쓰겠다 그래서 28%까지 올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세금은 하원에서 마지막에 그 결정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법인세율을 많이 올리거나 낮추는 건 불가능한 어느 정도 이제 그 타협을 하는 단계로 가는데 일단은 골드만삭스 같은데 분석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만에 하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15%로 법인세를 낮추면 시장 전체로 주당 순이익이 이 기업이익이 한 5% 증가해서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좋고 반면에 카밀라 해리스가 되면 이제 증세가 돼서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주당 순이익이 한 4, 5% 감소해서 주가에는 안 좋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계산이긴 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트럼프가 승리하는 게 주가에 좋은지 아니면 카밀라 해리스가 대세여서 주가에 좋은지는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양 기자님이 달러 얘기도 했는데 네.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가 궁금했어요. 관세를 많이 높이고 그 결과 재정 적자가 심화가 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뭐 그러면 달러 그리고 이제 본인은 근데 막상
약한 달러를 또 선호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본인이 얘기할 때 자기는 strong 달러를 강한 달러를 더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환율에 관해서는 확실히 strong 달러를 자기는 선호한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섣불리 어느 쪽인지는 잘 알기는 되게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 궁금하네요. 미국에 최근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으니까 꽤 그래도 오랜 기간 뭐 며칠 출장 가신 건 예.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면은 그때 어떤 뭐 트렌드라든지 읽혀지는 뭐 꼭 대선과 관련 아니더라도 워낙 또 시장을 면밀하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특별히 이렇게 이런 거 조금 감지됐다 이런 분위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8월에 한 4주 정도 실리콘밸리에 있었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어차피 미국 가려면 빅테크 실리콘밸리 가는 게 이제 현지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이제 좋으니까. 근데 미국 경기 되게 좋습니다. 미국 경기 아주 좋고요. 네. 실제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원래 한 2.8% 나왔는데 3%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자동차들 되게 트래픽 많고요. 길 많이 막히고 상점에 가고 식당에 가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사람이 많다. 근데 이제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지금 이제 요즘 CPI는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게 나오지만 지난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서 생활 물가는 한 40-50%. 우리가 국내에서 뭐 사과가 하나에 5,000원이다. 뭐 그런 얘기해서 진짜 그 장바구니 물가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미국에서 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는 여전히 꽤 하되 상당히 그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 가급적이면 특화된 그러니까 이제 그 어중중한 데 가서 돈을 많이 쓰는 게보다는 그러니까 월마트 가서 돈을 절약하고 아니면 특화된 그런 리테일 개념의 채널 같은데 그런 데 가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그래서 좀 알뜰하게 근데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는 건 맞아요. 증가율이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경기 침체나 뭐가 되게 안 좋을 때는 빚이 많아야지 이제 그쵸. 크게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 뭐 2008년에 금융위기도 그랬고 근데 가게나 기업이 이렇게 빚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정부 빚이 너무 많아서 재정 적자가 많아서 이번에도 트럼프건 카밀라 해리스건 둘 다 이미 빚이 정부 빚이 너무 많고 재정 적자가 심한데 둘 다 그것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제 그게 되게 그 비판의 포인트 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경제는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고 그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고 투자가들은 힘들어하지만 실제 주가가 올해 한 15% 이상 올랐고 지난 뭐 2, 3년 동안 많이 올랐고 미국은 주택 가격이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공급이 요즘 별로 없어서 집값도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의 효과라 그러죠. 내가 나의 가처분 소득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 금융자산이 제일 많으니까 401k로 들고 있는 주식이나 회사에서 받은 RSU나 스톡옵션 이런 주식 가치가 올라갔고 집값도 꾸준히 올라가서 부의 효과로 이제 내가 좀 부자가 됐다.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소비를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제 유튜브나 다른데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다. 직접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경제 공약은 이미 뭐 오늘 토론에 있기 전에 어느 정도씩 윤곽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최근에는 이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이 정치인들 특히 대선 주자들 간의 이 토론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그 논리적인 싸움보다는 약간 이제 퍼스널한 거. 근데 이번에는 되게 좀 그 보통 어글리하다 그러죠. 아주 이렇게 좀 보기 흉할 정도로 이렇게 양쪽이 막 난타전은 벌이진 않았어요. 근데 카밀라 해리스는 이제 본인은 중산층 출신이고 나는 미국의 중산층 서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트럼프는 이제 부자를 대변한다고 이제 그런 프레임을 시켜서 자기 포지션을 되게 잘 했고 화제가 됐던 건 해리스가 공세를 취한 게 트럼프는 당신은
최소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 관세, 최근에는 20%로 그거를 높이겠다고도 얘기도 했다. 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60%까지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그것이 수입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결국 그게 이제 장바구니 물가 인상으로 연결이 돼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경제 정책은 노벨상을 받은 16명의 경제학자가 당신 정책이 잘못됐다. 미국의 소비자들을 되게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이제 그 싱크탱크에서 트럼프가 이러한 그 관세를 올리면, 이 정도로 올리면 중산층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가 월 기준 한 4,000달러까지 소득의 상실이 다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가 강해지고 오히려 나는 뭐 한국하고 대만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유럽 얘기, 나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의 우방들이 최소한 자기가 부담해야 될 몫을 안 하니까 나는 그들 국가들이 미국의 제품을 더 많이 사고 그다음에 뭐 방위 제품 그런 그 방산 제품들을 많이 사게끔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역 정책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불확실성이어서 이제 요 점을 카밀라 해리스가 또 세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세금이 제일 지금 이슈이고 이 두 후보에 있어서 해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폈던 거를 비판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해리스의 증세 공약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면서 계속 감세 정책을 이어가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 세금 측면에서 먼저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좀 이렇게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원래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철학으로 삼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을 민간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뭐 상속세 같은 걸 되게 많이 낮췄습니다. 미국 같은 데 실제 상속을 하면 1인당 1,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0억까지 면세거든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물론 이제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지만 상속세도 많이 낮추고 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면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되게. 하지만 세금이 워낙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많이 내는 부자들한테 확실히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원래 전통적으로 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큰 정부의 역할을 하려면 이제 세수, 재정을 많이 늘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조 단위의 부를 가진 사람한테는 이제 슈퍼 리치 텍스라는 걸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뭐 자본 이득 같은 거에 대해서 이연이 미국은 많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세율도 아까 21%에서 28%까지 높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아마 많은 부분이 미국은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상원, 하원에서 다 이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약해지는 톤다운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하여간 단순하게만 놓고 보면, 트럼프의 그 경제정책, 세금 정책을 선호하겠지만 막상 그 부분이 그 마이크로 레벨로 내려오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즘 국내 기업들이 그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려라. 현지 공장을 지어라.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장하는 분하고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제 친환경 관련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 없애겠다 자기가 집권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방 정부 차원의 정책의 변화고 막상 이제 미국은 또 개별 주가 50개 주가 독립적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개별 주 차원에서 바인딩하게 맺은 정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소비자나 공장 짓는 회사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법으로 또 주 단위, 스테이트 단위에서 그것이 명문화가 됐기 때문에 시장이 걱정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트럼프가 되면 다 무효가 되겠지. 이제 그렇게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단순하게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성이 네. 아주 톱다운 관점에서도 있고 버텀업에서 개별 기업 산업단에서 봐도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슈가 있다. 그러네요. 또 이 다음에 준비했던 질문도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는 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아까 중국 얘기했었잖아요. 뭐 어쨌든 중국산 철강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거에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는 뭐 전체 수입품에 대해서 다 한다. 그러면 사실 무역 분야에서도 어쨌든 이 두 후보 뭐 누가 되더라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또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반사 이익을 보냐 아니면은 우리한테는 불리하냐 유불리를 항상 따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좀 그러니까 실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정학적으로 되게 그 긴장 관계를 가고 적대적으로 가면서 한국의 제조업한테 기회가 생긴 거는 맞습니다. 네. IT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하지만 중국 기업은 그것을 오히려 계기로 더 근원적인 경쟁력을 키워요. 엄청나게 높여요. 요즘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나오죠. 드리면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60대인데 미국에서 엔지니어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오래 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은퇴해서 중국을 가셨어요. 근데 이제 세 분이 창업을 했는데 나머지 두 분은 60대 중반이 넘은 원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이분들이 이제 오픈 AI에 맞먹는 중국의 AI, 그러니까 되게 거물들이세요. 근데 평일날 하루에 17시간씩 코딩을 각자 하신답니다. 60대이신데. 그리고 회사 와. 내부 미팅은 토요일날 저녁 10시. 우리는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이 절박하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테슬라 중국 회사로 그렇죠. 이제 양분이 됐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중국 회사들 뭐 우습게 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주말에 나오는 게 뭐 중국 가전업체들이 제품들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진다. 그래서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슈로 미국의 의존도를 더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발로 서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이 더 강해지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그게 더 역풍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미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현대차가 엄청 잘해요. 잘하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의 지금 양대 산맥은 테슬라랑 중국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결국 IT 테크놀로지 쪽에도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도 이제 결국 그렇게 되겠죠. 네. 스마트폰도 이미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상황인데 당장은 우리한테 주스로 단맛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호재이지만 근원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쟁을 안 하면 완전히 경쟁력에 있어서 중국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밖에서는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주가들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 주가 많이 빠지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거버넌스의 이슈가 있고 다른 것은 근원적인 경쟁력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표출을 하는 거죠, 되게.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여서 주가가 약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까놓고 보면은 경쟁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면 냉정하게 평가받을 그렇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뭐 그 규제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자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렇게 직접 만나보시고 60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막 하루에 17시간씩 코딩하고 토요일 날 미팅한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전기차는 사실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트럼프는 지금 전기차 의무화 규제 철폐를 어쨌든 공언한 상태고 해리스든 뭐 그래도 약간 모호한 태도라고 읽혀지거든요. 근데 보시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2차 전지주가 바닥을 찍고 터널의 끝이 보이냐 안 보이냐 지금 그런 상황으로 느껴져서 전반적인 전망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해리스 트럼프와 연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2차 전지주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주는 작년에 되게 버블이었고요. 그것을 뭐 주동을 했거나 그런 식의 테마를 이끌어간 분들은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분석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캐즘이 있다 그래서 잠깐 뭐 증가율이 둔화가 돼도 결국은 환경적으로 보면 전기차가 대세인 것은 맞는데, 하지만 많은 높은 성장률을 한다고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고 그게 바로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은 둘은 다른 문제입니다. 매출이 증가해도 이익이 증가 못하면 그것은 펀더멘털리 좋은 스토리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을 안 했거나 못해서 이제 작년에 배터리나 2차 전지에 버블이 생겼고, 네.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됐죠.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가격이 지금 인하 압력이 되게 높고 지금 4, 5만 달러 기존에 있는 모델이 너무 비싸다고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별로 그렇게 생기진 않아요, 되게. 그러면 이거보다 더 낮은 3만 원, 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이하 아니면 더 그거보다 낮은 3, 4천만 원대의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뭐 테슬라가 모델 2를 내든 현대기아차가 그런 모델을 많이 내든 그것은 결국 배터리를 더 작은 거를 효율적인 걸 쓰고 더 값의 인하의 그 프레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는 지금 퇴임한 CEO 같은 양반, 권영수 부회장 양반 같은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본인은 아마 알았을 거예요. 되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벌어지는 걸 알았는데 너무 장밋빛 그림을 그려서 시장이나 투자가 이해관계자를 되게 잘못 혼돈시켰고, 그다음에 그것에 편승해서 주식시장의 일부 나쁜 세력들이 투자가들을 또 오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중국의 배터리를 빼고 우리가 잘한다. 근데 중국 배터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쭈그러드는 거에서 우리가 1등을 한다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중국 배터리나 전기업체들이 너무 지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하고 나머지 시장에서 우리가 1등을 하는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완전 포인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탈피해서 좀 객관적으로 놓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결국은 이제 돌아서겠죠. 언제는 돌아서겠지만, 그래서 성장을 하겠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높은 두 자릿수의 마진이 되고 그런 높은 이익 성장률이 되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다. 그리고 개별 회사들이 지금 빚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SK온 같은 데 빚이 20조 원인데 빚을 갚지 못하면 회사들이 생존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주가나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차입금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깎아먹는 거니까 차입금이 많아진다는 것만큼 주가가 오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좀 샀는데 그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외국 주권사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냥 산 거지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의견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리 2차 전지가 돌아서기에는 대단히 구조적으로 상황이 어렵다. 오히려 2차 전지보다는 현대기아차.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놀란 게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밸류, 제품의 경쟁력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져서 일본 업체 수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또 우선주가 있잖아요. 우선주 같은 경우는 뭐 보통주의 한 60% 가격에 거래가 되니까 뭐 퍼 기준으로 한 3배, 4배 사는 거고 배당 수익률이 6, 7%니까 훨씬 좋은 주식을 저가에 사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2차 전지는 리스크가 되게 많은 투자입니다. 앞으로도. 아직도. 예. 근데 참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주주 입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워낙에 올랐다가 지금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일이 남았으면은 그래도 뭐 해리스가 되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이제 냉정한 평가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주주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다면 단순히 사고 파는 것 이외에 그러면 진짜 뭐 거버넌스가 좋아질 수 있게 밸류업을 할 수 있게 그 분야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는 건가요?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뭐 거버넌스 문제도 있죠. SK온 같은 데가 빚이 많아진 것은 SK그룹, 패밀리나 전문 경영인들의 빚에 대한 중독. 뭐 중독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갑자기 한 2년 사이에 빚이 20조 원이 생긴 거고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빚이 너무 많으면 결국 탕감을 받든지 부채 출자 전환을 하든지 뭔가
바꿔야지. 아니면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 회사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게 근본적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그런 근본적인 시각이 필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데도 빚이 지금 아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되게 이익을 못 내고 투자 계속 하니까. 그리고 기존에 공장 됐던 것 중에서 또 중단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또 상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일회성 상각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악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하여간 빚이 너무 많은 데들은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있지 않으면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이슈예요. 네. 거버넌스. 그냥 개인도 집도 너무 빚이 많으면 그게 나중에 뭐 개인 파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요. 되게. 그것도 부담되죠, 가정이 일단. 개인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빚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져야 되는 거 아니야. 과다한 빚을. 그것도 경영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광의의 그것도 거버넌스 개념인데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그게 뭐 안 좋은 쪽으로 시나리오가 갈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단순화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께 자꾸 단순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냥 가볍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사실 뭐 그냥 식사 자리 같은 데서 편하게 야,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유리해? 아니면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게 유리해? 뭐 이런 얘기들을 안주 삼아 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런 느낌으로 그냥 그 정도의 가벼움으로 이렇게 답을 해주신다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되는 게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또 우리나라를 봤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입장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크게 결국 그 불확실성이라는 걸 금융시장은 되게 싫어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작은 정부를 추구해서 어떻게 보면 민간 쪽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지만 세금도 낮추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엄청 많이 일으킬 거예요. 뭐 여기랑도 싸우고 저기랑도 싸우고 관세 올리면서 보복 관세도 받고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시장이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카밀라 해리스가 바이든보다는 좀 더 나은 대통령이면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한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공급망 쪽에서도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정책을 하여간 4년을 더 꾸준히 이어가서 좀 더 좋은 강요 그 경제팀을 뽑아서 끌고 나가는 게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없애서 저는 개인적으로 난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선 토론회 끝나고 나서 이제 카밀라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판단 외에도 저는 시장이 나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지도자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생각 안 했던 잘 모르는 지도자인데 상당히 능력이 있고 안정감을 주네.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십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는 그리고 뭐 너무 과격한 정치 그다음에 그런 걸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맹들하고 같이 잘 지내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시장의 리스크를 조금 줄여주는 네.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근본적인 재정 적자를 더 늘리는 식의 그 확장적 그 지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그 월가의 진짜 대가들이 지금 이제 경고를 좀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너무 개념 없이 과도하게 미국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어느 한 순간이 되면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게 네. 뭐 올해 내년은 안 될지 몰라도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되게 경계를 해야 되죠. 예. 녹화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미국장이 열리기 전이고 그러니까 미국장이 열리면 진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또 그거에 연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튿날 그러니까 토론 바로 다음 날 아침 9시에 또 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고점인 96,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뭐 애널리스트들은 12만 원, 13만 원인데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미 10만이라도. 왜냐하면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지 2년이 됐으니까 이제 과거 사이클 같으면 이미 지금 9만 원, 10만 원을 돌파를 했었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